자, 안녕하세요. 글청개입니다. 오늘은 제 사업과 인생을 바꿔준 책 5권을 엄선해서 1분 안에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실패하고 한강 안 가게 해준 책, 미움받을 용기 1편입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를 이 책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 책,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사업에서 자신 없는 사람도 무조건 용기 100배 동기부여시켜주는 그런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사업과 마케팅 입문용인데 바로 컨테이저스, 최고의 판매량은 입소문에서 나오죠. 이 책만 읽어도 폭발적 입소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와 블링크가 유명하죠. 네 번째 책은 초전 설득입니다. 심리와 마케팅 중급자용으로 필독서입니다. 마지막 책은 인간 심리 끝판왕인 사회심리학 추천드립니다. 웬만한 책 3권 분량인데 저는 이 책에서 모든 마케팅 전략을 배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책들은 직접 서점 가서 먼저 훑어보시고 끌리는 책들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사업이 안 되는 분 계실 겁니다. 돈 버는데 소질 없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무리 좋은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를 들어도 어떻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이 크실 거예요. 그런데 해결책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도움 받은 책이고요. 2018년도에 출간돼서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 읽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진짜 몇 안 되는 책입니다. 뻔하고 멋진 말만 쓴 허울 좋은 그런 거지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강추하는 책이에요. 먼저 이 책 표지를 보시죠. 표지. 제목은 무기가 되는 스토리라는 책이고 도널드 밀러라는 기업가가 썼어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기도 한데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먼저 3,000개 기업을 구원한 책이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 유명한 그 세스 고딘도 후기를 남겼네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주로 발췌독을 하는 편인데 빨리 읽으려고. 이 책은 거의 버릴 이야기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써먹을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부의 추월차선처럼 다소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당장 써먹을 이런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딱 맞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가장 큰 의문은 그거였어요. 아까 나온 얘기처럼 대체 어떻게 3,000개의 기업을 구원했다는 거지? 라는 거예요. 대체 뭔 방법으로 대체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수많은 기업이 망한 이유부터 설명하는데요. 한마디로 메시지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모조리 전부 다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근데 그렇게 내용을 많이 쓰니까 고객들이 전부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수천 개의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랍니다. 노련한 작가는 훌륭한 글의 핵심이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걸 잘 안다는 거고 이걸 강조한 겁니다. 이 책에서 애플을 예로 드는데 실제 애플 홈페이지 좀 보실게요. 아이폰 이미지 크게 보이고 가격하고 구입하기 정도로 아주 메시지가 짧아요. 마음에 들죠? 반대로 이런 사이트도 찾아봤습니다. 아마 우리들이 흔히 보는 사이트들이 거의 다 이런 형태예요. 하고 싶은 말이 일단 너무 많아 집중이 안 됩니다. 뭐 준다, 뭐 혜택이다, 사업자 번호 써라 등등 요구도 많고 내용도 많아요. 아주 짜증납니다. 이 책은 그렇게 주장해요. 간결하고 명확한 스토리만 전달하라고. 즉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라는 건데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뻔해 보이는 개념을 아주 재밌게 풀었어요. 스토리텔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끝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맞죠? 그래야 구매 확률이 대폭 올라가니까. 근데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에는 이미 수천 년 된 검증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고 정말 그런 방식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인생에 필요한 논문은 안 읽지만 인생에 별 도움 안 되는 막장 드라마는 끝까지 보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스토리텔링 구조라서 그런 거고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5초도 잡아두기 힘든 사람들의 주의력을 2시간 넘게도 잡아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있고 먼저 주인공이 가진 문제가 있는데 주인공이 이 문제 때문에 난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보다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본 전문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그런 사람을 가이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 가이드는 이 주인공에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주인공이 실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주인공은 결국 실패해서 죽을 수도 있었던 어떤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반대로 성공하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인류도 구원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의 구조이자 공식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주인공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나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늘 부족하고 약하고 의지 박약에다가 심지어 의심까지도 많아요. 반면에 가이드는 진지하고 카리스마가 넘치죠. 그럼 사업 현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고객일까요? 판매자일까요? 고객이죠. 그래서 고객은 늘 문제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고객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가이드를 찾습니다. 장사치를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사치. 그래서 판매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먼저 일러주라고 하잖아요. 어딜 가도 결국 해보면 비슷합니다.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 보시면 제이슨 본이 나오죠. 쿵푸 팬더에서는 포가 나오고요. C권에서는 성룡이 나옵니다. 전부 주인공들이에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존재 자체가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스승, 즉 가이드를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결국 해결하죠. 이쯤에서 스토리텔링 공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 주인공에게 어느 날 가이드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이 가이드는 주인공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미 겪고 해결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먼저 가본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가이드로 인해서 주인공은 각성하게 되고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피하게 되고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수천 년간 사람들을 2시간 넘게 잡아두는 검증된 스토리 공식이라는 거고 총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스토리텔링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치밀해요. 한 장의 장표로 바로 써먹도록 제시가 돼 있어요. 따라서 지금 온라인으로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이나 돈 버는데 재주가 좀 없는 분은 일단 기본기를 먼저 익혀야 되니까 이 책 저는 강추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재미를 뺏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표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히치하이커다. 그 왜 길 가다 보면 손 들고 뭐 태워달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게 히치하이커죠. 고객은 우리가 고객을 어디로 데려갈지에 대해서만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택시 기사인데 승객이 택시를 탔어요. 이 승객은 택시를 왜 탔습니까? 즉 이 승객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뭐죠? 빨리 목적지에 가는 거. 이 고객은 단지 양재동에 가고 싶어서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런데 택시기사는 어때요? 자꾸 딴 말만 해. 날씨가 어떻느니 뭐 이 택시가 뽑은 지 얼마 안 돼서 성능이 좋다느니 나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드라이버라느니 그런 말만 늘어놓고 있죠. 그딴 말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가라고. 택시기사는 자기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빨리 정확하게 고객을 양재동까지 모셔다 드리면 되는 겁니다. 즉 네 이야기 자꾸 너무 하지 말고 고객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나 빨리 물어보렴. 그리고 그걸 해결해 줘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사의 성공을 걱정하느라 밤잠 설치지 말고 고객의 성공을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쓰는 표현인데 성공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격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객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무료로 뭔가를 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처음 만난 상대한테 우리 결혼할래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고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월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만 아는 5가지 비밀 같은 이런 글이나 영상 또는 PDF를 주라는 겁니다. 판매 먼저 하지 말라는 거고 이 말은 제가 한 번 더 하면 채널에서 한 100번쯤 되겠죠? 판매 먼저 하지 말아라. 저도 사실 이 내용을 적용해서 최근 이벤트에서 3,0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게 했고 이게 돈으로 따지면 3억 원이 넘는 아주 거대한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저도 놀랬고요. 그걸로 제 인생이 바뀌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고객이 여러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뭘 얻을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 이 다이어트 알약을 드시면 일주일에 무조건 5kg는 빠져요 라든지 고객님 이 벤츠 S클래스를 구매하면 권력과 지위를 얻은 사람이 돼요 라든지 이 강의를 들으면 잠자던 잠재 능력을 깨워서 평범한 사람도 초능력을 얻게 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이걸 구매하면 반드시 저걸 얻는다 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겁니다. 수천 번 이상 판매해본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이면 거의 사업 개통책에서는 거의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결론적으로 느낀 건 뭐냐면 고객 즉 상대방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그 무언지만 알면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엄청난 스토리를 짜는 능력을 갖게 되겠구나 라는 점입니다. 즉 고객이 갖고 싶은 게 양재동인지 뭐 5kg 살을 빼는 건지 권력인지 그것만 알면 나머지는 스토리텔링 공식으로 쉽게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볼 때 학술적이고 철학적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돈 버는 데 필요한 실용적 지식만 가득한 책이라는 점에서 아주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즉 다 읽고 나서 그래서 날더러 대체 어쩌라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총점을 제 주관적인 의견을 기준으로 5점 만점으로 한번 매겨볼게요. 첫 번째, 책 내용은 5점 만점 중에 4.5점 주겠습니다. 이 책은 부의 추월차선보다 실용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책의 길이, 즉 페이지일 수도 있는데 이건 몇 점이냐면 4.5점 주겠습니다. 페이지가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강도가 마구 올라가죠. 그런데 이 책은 235페이지예요. 정말 짧아요. 하루면 다 읽을 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 줬어요. 세 번째로 난이도는 4점 주겠습니다. 이 책은 읽는데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보자분들도 하루 이틀 정도면 다 읽으실 정도라는 거예요.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이 주는 동기부여도는 3.5점 줄게요. 약간 낮은데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판매 경험이나 어떤 사업 경험이 있는 분은 대공감하실 내용은 분명해요. 그런데 사업 경험이나 돈 벌어본 경험이 적은 분은 그저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하는 책 정도로 오해하기가 딱 좋아서 점수를 여기서 약간 뺐어요. 자, 그럼 이 책의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125점. 저 대학 다닐 때 학점이 2점대였는데 대단한 점수죠? 정말 좋은 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사업이 어려운 분들한테 단비 같은 책, 무기가 되는 스토리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진짜 전세계 글쓰기 천재들도 필독서라고 바이블이라고 인정하는 이 책을 소개해드려야겠다. 자, 글청개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걸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걸 좀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저는 이 책 읽고 진짜 어마어마한 책이라고 단번에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읽고 오늘날 글천기가 됐습니다. 정말입니다. 판매든 포스팅이든 유튜브든 월 500만원 벌기든 글쓰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글쓰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해법을 줍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분들. 그걸 증명하는 내용도 표지에 적혀 있는데요. 30년 동안 무려 100만 명이 읽은 글쓰기의 고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도 30년 된 책이라 그런지 이 책 안에 적혀 있는 사례들이 올드한 게 좀 많아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너무 좋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 그 왜 있잖아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거. 이 책이 저한테는 바로 숨기고 싶은 딱 그거예요. 이제 이 책 이름입니다. 바로 이제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인데 원 제목은 On Writing Well입니다. 30년 기념판이고요. 번역의 묘미겠지만 이 한국판 제목은 좀 임팩트가 좀 부족하죠. 글쓰기, 생각쓰기가 뭐야 대체 이거. 아무튼 잘 번역해서 대박난 대표적인 게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때 그 영화에서 샤론 스톤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데 진짜 그 미모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었죠. 물론 제 와이프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자, 됐고. 글은 뭐니 해도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도입부가 그지 같으면 힘들게 클릭한 사람들 다 나갑니다. 저도 글을 쓰거나 유튜브 첫마디를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게 도입부예요. 그런데도 그지같이 글청경다라고 뻔한 인사말이나 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도입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입부는 첫 문장이고 모든 문장 중에 그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왜 우리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 봤는데 얼굴에 뭐 코딱지 묻어 있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코딱지야.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도 크게 내고 키높이 신발도 신고 화장도 하고 돈도 많이 번다고 자랑하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첫인상은 그 뒤로 100번 더 보는 것보다 그 첫인상, 그 첫 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을 왜 쓰나요? 판매하려고? 감동 주려고? 뽑히는 이력서 내려고? 상대방한테 어떤 환심을 살려고? 유튜브 스크립트 작성하려고? 아마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테지만 도입부가 그지 같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입부가 약하면 내 글을 보는 독자들도 다 떠나고 구독자도 늘지 않고 상대방한테 감동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돈을 벌지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이 책 저자인 윌리엄 진서는 이렇게 말해요. 도입부가 하는 역할은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죠. 최상의 도입부는 쓰지 못할지 몰라도 독자를 다음 문장으로만 안내하면 그 역할은 다 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저도 저보다 7살 어린 와이프를 소개팅으로 만났는데요. 첫 만남부터 엄청 웃겼습니다. 제가 얼굴로요.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지금 아주 귀여운 아들도 낳고 아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도입부 효과 확실하죠? 플랫폼 노트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누가 썼게요? 네, 제가 썼습니다. 그지 같죠? 뻔하고. 그런데 뭐라고요? 도입부가 최상이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왜? 방문자를 그 다음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그걸로 도입부로서는 충분하다라는 거니까. 사람들은 1초, 2초 만에 나갈지 혹은 더 볼지 결정을 하는데 이 시간을 딱 붙든 거예요. 그럼 소득에 영향이 더 붙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노트 홈페이지에 도입부를 읽은 사람이라면 구독자 38만 명인 유익남님께서 먼저 읽고 적어주신 후기도 만나게 되겠죠. 이 자리를 빌어서 유익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으로 연결시켜주는 최상의 도입부를 보고 싶고 나도 그렇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창작하면 될까? 그게 되면 당신은 숨겨진 천재야. 그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천재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아무튼 다른 사이트들 도입부 전부 봐보세요. 저는 발뮤다나 나이키, 뭐 테슬라 같은 사이트를 보면서 영감을 얻긴 했어요. 그런데 그지 같죠? 그나마도 벤치마킹 해서 그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책이나 글도 전부 봐보세요.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걸 노트에 적으세요. 플랫폼 노트 말고 그냥 노트 아시겠죠? 고맙게도 이 책에서도 도입부에서 독자를 꽉 붙잡고 끌고 들어가는 공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참신함, 진기함, 역설, 유머, 놀라움, 비범한 아이디어, 흥미로운 사실, 마지막으로 질문, 이런 걸로 독자들을 확실히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써먹으면 되겠죠. 여기 얘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에.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공무원 수험생한테 너 지금 바짝 안 하면 그 지옥 같은 수험생활 1년 더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알려주는 이 공부법만 쓰면 넌 이번 연도에 합격하고 수험생활에서도 해방된다? 라고 도입부에서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뻔하니까 안 볼까요? 그 수험생이? 마음은 정말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그 글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클릭 안 하고? 말도 안 되죠. 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전곡을 팍 찔러버리는데 도입부에서는 이 정도만 해주면 알아서 끌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물론 정말 도움되는 거여야 하는 건 기본이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 책의 1%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책은 말합니다. 글쓰기는 어렵다고. 전 세계에서 글쓰기 분야 최고의 마스터 중 한 명인 이 책의 저자 윌리엄 진서가 책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뭐 진서가 있긴 한데 아무튼 박진서. 그러니까 글쓰기가 안 된다고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진서는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글쓰기는 예술이 아니라 기능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술은 피카소나 미켈란젤로나 그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느낌인데 기능
기능은 그런 거잖아요. 사과를 잘 깎는다거나 운전을 잘 한다던가 키워드를 잘 찾는다던가 엑셀을 잘 다룬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이 아니라. 그런 기능은 누구나 조금씩 연습하고 해보면 실력이 팍팍 느는 것들이죠. 진서는 글쓰기가 바로 이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천부적으로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뒤통수 진짜 엄청나게 세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뒤부터 저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글도 쓰고 영상도 촬영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썸네일하고 제목만 잘 지어도 90%는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술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기능이죠, 기능. 진서는 이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이 책은 기능을 연마하기 위한 책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 책을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100년 묵은 시간장 같은 그런 책이에요. 특히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에서 말한 내용을 오늘날 유명한 작가분들이 조금씩 퍼다가 자기 글에 간을 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책 직접 읽고 감동을 느끼고 글을 쓰는데 어떤 주제도 하찮은 주제는 없구나 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 망설이고 있는 분이라면 이 책 왜 이제 봤냐고 하실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진서의 글을 읽다 보면 문장이 짧고 간명하고 군더더기가 없는데도 독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게 보입니다. 꼭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엄격하지만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는 딱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번역하신 분도 내공이 이 정도면 상당하신 거겠죠. 근데 자꾸 진서 하니까 정말 친구 얼굴 생각나네요. 좋은 글쓰기의 핵심으로 딱 두 가지만 말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도 한데요. 좋은 글은 바로 인간미와 온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글은 오로지 한 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 계속 데려가는 그 생생함에 있다고 말해요. 이건 기교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명료하고 힘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도입부 이야기와 맥락이 같죠. 그럼 과연 이런 관념적인 원칙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우리가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진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원칙은 대개 익힐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요. 즉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이 대목을 글쓰기는 예술이 아니라 기능이다 라는 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이 정말 필요해서 꼭 읽으실 분을 위해서 제가 모든 걸 리뷰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정말 읽고 감동받고 너무 고마웠던 부분과 표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리뷰 끝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글 쓰는 이가 팔아야 하는 것은 글의 주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 아마 지금 글 안 써지고 헤매는 분이라면 이 말은 아마 평생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정확히 그랬고요. 만약 홍콩 여행에 대해서 글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홍콩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해. 또는 날씨가 7월이나 8월 빼고는 나쁘지 않아. 그런 글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홍콩에 내 와이프인 앤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자기 와이프인 앤과 중국 식당에 간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먹은 음식 이야기 그리고 홍콩을 여행한 모험담을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글을 쓰라는 거지. 따라서 자신과 아내가 직접 겪은 일들을 말해주듯이 글로 쓰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글을 써야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고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거죠. 바로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해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그걸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글은 사람이 읽는 거고 사람은 사람한테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인간극장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핵심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심 별로 안 궁금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그 사람이 들어있으니 그런 이야기 요소가 들어있으니 보게 되는 거죠. 그 뒤로도 문장을 왜 짧게 써야 되는지 글을 왜 쉽게 읽히도록 써야 하는지 아주 엄청난 내공들을 이 책에서 전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치과 의사가 이빨 치료를 하면서 가뜩이나 아픈 애기한테 고통을 경험하고 있나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글을 어렵게 쓴다는 건. 그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그냥 아프니? 라고 하면 땡이잖아요. 그렇게 글을 쓰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표현 그리고 가장 생생한 표현만 써도 아주 훌륭한 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감동을 제가 다 없애면 안 되니까 리뷰는 정말 마치고 이 책에 총점 매겨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입니다. 책 내용은 5점 만점 중에 5점 주겠습니다. 제 책 리뷰 역사상 최초로 만점입니다. 책 끝에 또 개념들을 찾기 쉽게 색인도 넣어놨어요. 색인 인덱스. 그래서 찾기도 쉽게 해놨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책의 길이 즉 페이지 수는 몇 점일까요? 네, 한 332페이지로 약간 길어서 5점 만점 중에 4점 주겠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긴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다음 세 번째 난이도입니다. 제 난이도 점수는 4점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난이도가 쉽다는 건데 그러니까 4점이면 쉽다는 거죠. 다만 속독보다는 정독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책이 주는 동기부여도는 4.5점 주겠습니다. 책을 읽고 글은 내가 아는 걸 쉽게 쓰면 되는구나 라는 용기를 주니까요. 저 이걸로 하루 1억 벌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의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37점입니다. 4.37점. 정말 좋은 책입니다. 자, 그럼 글천기였습니다. 여보세요? 진선이? 자, 이 책 표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돈이 싫다면 이 책을 읽지 말라.
뒤편이 더 웃긴데, 소규모 사업자가 불황에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마케팅뿐이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자, 오늘은 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마케팅 기술 전부를 빠르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출판사에서는 리뷰 요청 주지 마세요. 저는 제가 보고 진짜 도움된 책만 가지고 리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그 대단한 아마존에서 마케팅 부문 1위를 했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업하면서 부딪혔던 그 모든 문제가 이 책에 전부 나와요. 그럼 해결책도 나올까? 제가 읽어봤을 때는 해결책 이상의 지혜를 줍니다. 저는 이 책 내용 읽자마자 여태도 써먹고 있는 중이에요. 나한테는 1억짜리야. 그런데 이 책은 고맙게도 잘 안 팔렸어요. 명색이 마케팅 책인데 제목이 그지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제가 읽어보고 정말 놀랄 정도였으니까. 진짜 이런 내용을 다 푼다고? 뭐든 알고 나면 정말 쉽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어렵지. 다 됐고, 이 책 내용만으로도 몇만 원짜리 전자책이나 몇백만 원짜리 강의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에서는 이런 실용적인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이런 책이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출판사도 내질 않겠죠. 수요와 공급. 이런 책을 읽어야지 무조건 유명하다는 사람이 쓴 어떤 추상적인 책만 빨아주니까 묻힌다고 봅니다. 이 책에는 진짜 제목 잘 짓는 법부터 돈 버는 고객 모으기, 그리고 판매로 전환하기 같은 엄청난 기술들이 나오는데 마치 비싼 어떤 유료 강의나 컨설팅에서나 보던 그런 목차 같지 않습니까? 이 책은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마케팅 전략 전부를 알려줘요. 근데 가격은 16,000원이야? 성과가 정말 중요한 분한테는 마지막 몰입이나 부의 추월차선보다 100배 나은 책입니다. 돈 버는 정보는 우리 사방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딱 필요한 것만 뭔가 짧게 요약된 어떤 구세주 같은 책을 찾는다면 바로 이거예요. 이 책이 엄청난 이유는 대체 뭘까?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배민이 식당 한 개 차린 거 없이 성공한 이유, 야놀자가 모텔 한 개 없이 성공한 이유, 에어비앤비가 집 한 채 없이 세계적 기업이 된 데는 잘 아시다시피 마케팅 능력 때문이었어요. 우린 그런 지식이 없는 거고, 그 돈 버는 마케팅 기술을 전부 알려주는 책이에요. 시험 보기 전에 마치 유출된 정답지 같은 그런 책이야.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국내에는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본론. 이 책은 크게 3개 파트에서 9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목차도 이 책이 안 팔리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제 식대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몇 분 안에 전체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자, 그럼 첫 번째, 고객을 배제하라. 여러분이 방금 심장 발작을 빡 겪었는데 죽을 뻔한 거야.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목숨이 달려있는데 일반 의와 심장 전문 의 중에 누구한테 가서 치료받겠습니까? 뻔하죠? 일반 의처럼 수십가지 잘하는 것보다 심장 전문 의처럼 단 한 가지만 잘하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단 한 가지에서만 잘하면 존경받으면서 몇 배로 돈을 더 벌고 산다는 거예요. 실패의 원인은 10가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그 한 가지가 없다는 거. 여러분 컴퓨터 고장나면 누구한테 연락하나요? 바로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빨리 갑니다. 번째 원칙, 메시지.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만 메시지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 대표적인 메시지는 이런 것들 있죠. 자기 자랑 메시지 같은 거. 우리는 대한민국 넘버원 블로그 전문가입니다 같은 것들. 상대방은 당신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인지 아닌지만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서초구에 있는 개사과 변호사 사무실 인바운드 전화 문의 건수를 하루 한 건에서 8건으로 늘려줬습니다. 그리고 건강유지병원 매출은 300%나 올려줬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라는 건 상대방이 간절하게 원하는 내용,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만 주라는 거예요. 고객들이 도망가는 이유는 잡스러운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이 메시지라는 거에는 사이트 이름이나 닉네임을 짓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고민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장명할 때는 기발한 것보다 명확한 걸 선택하라고 이 책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를테면 아쿠아 솔루션이라는 이름보다는 빠른 배관 수리라는 이름이 고객한테는 100배 낫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고민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원칙, 유료 광고를 무제한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 책 보세요. 아주 강력한데 쉬워요. 자, 네 번째 원칙, 판매하지 마라. 즉, 당신의 컨텐츠나 광고 목적은 지금 당장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에 관심이 있어하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 순서의 문제죠. 사냥꾼이 아니라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몇만 원이라도 빨리 벌고 싶잖아요. 고객은 그런 조바심 내는 사람, 돈에 절박한 그런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 도망가 버립니다. 고소득을 넘어서 상위 1% 천재적인 판매자가 되기 위한 필수 지식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미쳤습니다, 이 책은. 자, 다섯 번째 원칙, 잡상인이 아닌 전문가가 되라. 상대방 보고 제발 사라고 하지 말고 정보를 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와 연결되는 개념이죠. 돈 못 버는 사람들 90%가 바로 이 다섯 번째 원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기업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할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합니다. 자신의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려요. 성공적으로 위임하고 더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을 이 책은 또한 알려주고 있어요. 이거 어디 100만원 넘는 컨설팅에서는 알려주는 건데, 그렇죠? 자, 6번째 원칙 거의 다 왔습니다. 모든 개는 문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도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왜? 거의 모든 고객들은 이미 여러 차례 좋은 말을 듣고 샀어. 그런데 그지 같은 것들을 구매했어. 결국 그렇게 물려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누군가는 떵떵거리면서 성공하고 누군가는 고생만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누구는 6천만 원 벌고 누구는 3만 원 버는 현상이 늘 있어 왔죠. 바로 포지셔닝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다면 더 높은 레벨로 자신을 포지셔닝을 하면 지금보다 10배, 100배 높은 소득을 순식간에 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들어있어요. 경쟁자와 실력은 비슷한 수준인데 더 많이 버는 방법, 바로 이 포지셔닝 하는 마법을 알려줍니다. 자, 7번째 원칙,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기하급수적인 수입을 주는 고객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이걸로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쳤어 정말. 8번째 원칙, 가격 올리기. 아주 적은 수준으로만 가격을 올렸을 뿐인데 수입을 지금보다 430% 늘리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책에 나온 거 실제 계산해 본 사람은 가격 책정에서 초고수가 될 겁니다. 이 방면으로 유명한 책 있죠.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 라는 책. 마지막 9번째 원칙, 공짜 점심은 없다. 입소문에 의지하지 말고 브랜딩해서 고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 책은 끝이 나요. 하루 20시간씩 일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런 책 한 권 읽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 책 제가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도 인생 바꾸고 돈 많이 버시라고 진짜 공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나 한번 눌러주세요. 글천기였습니다. 네? 안 팔리던 전자책이 미친듯이 팔리고 있다고요? 자, 지금 여러분한테 열쇠 하나 드릴게요. 이 열쇠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역 6번 출구에 있는 세 번째 사물함 열쇠입니다. 이 사물함에는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원이 들어있어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이번 달 12월까지만 가서 찾기만 하면 그 돈은 여러분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귀찮아서 안 가실 겁니까? 프랑스에 안 가본 사람이라면 초행길이니까 아무래도 좀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겠죠. 그리고 프랑스까지 가는데 비행기 값이 들고 도착해서는 또 지하철 비용 같은 거 들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자잘한 것들 때문에 안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거기까지만 가면 100억이 내 거니까. 이게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 겁니다. 방법은 알아. 그런데 안 해. 늘 이런 구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고등학교 때 서울 연고대에 가는 방법은 이미 다들 알고 있잖아요. 문제집만 스스로 다 풀 줄 알면 되는 거니까. 뒤에 보면 해답지도 다 있어요. 어떻게 풀면 되는지 방법도 전부 나와 있고, 문제집이 없어서 공부 못한 것도 아니죠. 방법은 알았는데 귀찮아서 안 했을 뿐입니다. 아마 다른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자, 됐고, 핵심은 뭐다? 네, 방법을 알았다면 실행하면 된다고요. 오늘 이 책도 소득이 아쉬운 분들께 정말 돈 버는 탁월한 방법을 일러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중에 단 한 가지 문제만 꼽으라고 하면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 바로 그거죠. 결국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정말 고마운 책이죠. 이 책 이름은 핑크 펭귄. 제목부터가 특이하죠. 이 책 평가를 밀리의 서재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도 되는 책인지, 아 진짜 좋다 라는 반응이 있고, 중간중간 참고할 내용이 있는 책이라는 후기도 보입니다. 왜 이런지 저도 읽어보니까 입문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은 집중해서 봐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책이에요. 그런데 어지간히 책 몇 권 읽어본 분이라면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만 발췌독해도 될 책이고요. 그래서 실제 저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후기를 좀 더 살펴볼게요. 10번 읽어야 될 책, 일찍 알았더라면 다시 한번 읽고 싶은 책 등의 반응이 보입니다. 재밌죠? 마지막 후기 댓글도 보면 글쎄요 라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 정도면 좋은 책 맞습니다. 왜 그런지 다른 유명한 마케팅 책의 후기도 볼까요? 광고 주렁주렁, 정보 얻기 힘듦, 도움 별로 안 돼요, 핵심도 없고, 무슨 의도로 쓴 걸까? 드디어 무슨 내용까지 보이냐면 절대 읽지 마세요 까지 나옵니다. 보통 마케팅을 다룬 실용서적이라면 사업에 실제로 도움됐다는 평도 몇 개씩은 나오게 마련인데 그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냉정하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핑크펭귄은 읽을만한 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 전체를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도 시간이 없으니까 정말 바로 도움되는, 바로 떠먹어야 되는 핵심 내용만 짧게 한두 가지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차별한데 펭귄들 보면 전부 검정색이죠. 그런데 이 중에 세상에는 존재하진 않지만 핑크 펭귄이 있다면 바로 눈에 띌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라는 거야. 이 책에서는 유용한 개념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소설이나 에세이는 아니니까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문제가 뭐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소득이 정말 증가하는지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죠.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즉 사업이 잘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보다 구매자도 많아졌으면 좋겠죠.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고, 이 책은 처음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집중하지 말라는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재밌죠? 돈을 벌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먼저 찾는 게 순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블로그나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대체 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고민돼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지, 마치 찍먹이냐 부먹이냐 뭐 이런 딜레마인데 이 책을 읽으면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이걸 2x2로 표현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것, 그런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잘하는 일이면 최상이고 내 역량에 그게 안 된다면 배워서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할 것, 이게 원칙이 됩니다. 이건 이 책에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는데 바로 그 부분으로 가볼게요. 실은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점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핑크 펭귄 저자인 빌 비숍은 두 가지 사업 형태가 있다고 하는데, 즉 패스트푸드형 사업과 구르메형 사업, 그게 두 가지예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게 구르메형 사업이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격을 갑자기 높이면 고객들이 다 욕하고 떠날까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월마트 전략이라는 게 나오는데, 월마트는 사시사철 최저가로 판매하는 걸로 유명하죠.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 EDLP, 이렇게 최저가 형태가 앞서 이야기한 패스트푸드형 사업인 거고, 반면에 아이디어 수준을 높여서, 즉 빅 아이디어로 패키징하고 이걸 패스트푸드형 아이템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구르메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르메라는 건 고급이라는 뜻의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할 때 그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업 형태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례가 이 책에 나옵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미국 브루클린에 사는 진 니데치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몸무게가 무려 137kg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진 니데치는 한 병원에서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기본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이 병원의 조언을 따랐고 6개월 뒤에는 자그마치 78kg이나 빼서 무려 59kg이 됐어요. 137kg에서. 대단하죠? 저는 몸무게가 84kg였을 때 78kg까지 빼자고 마음먹었는데 지금은 90kg 됐어요. 담배는 끊었는데 먹는 건 못 끊겠더라고요. 자, 됐고, 이 여성이 이 정도로 몸무게를 빼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크게 놀라서 자기들도 살 빼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 니데치라는 여성은 월 회비로 $5씩 받고 다이어트 모임을 해서 살 빼는 걸 도와줬어요. 이후에 3년 동안 수백 명 이상의 체중 감량을 도와줬다고 하는데, 대략 500명 정도를 도왔다고 가정하고 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5 곱하기 500명, 그러니까 2,500달러, 우리 돈으로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없었던 소득원이 생긴 거라서 짭짤하기는 한데 많이 작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만약 $5짜리 패스트푸드 말고 $1,000짜리 고급 음식, 즉 구르메 형태의 서비스도 제공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못하지 않습니까? 싸게 파는 건 양심상 괜찮고 고가로 파는 건 왠지 양심상 캥겨요. 이러니까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건 뒤에서 금방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이 사례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이 포인트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돈 버는 사업 구조, 그거 만드는 원리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살이 많이 쪘어요. 이건 문제죠. 이걸 해결하려고 살 빼는 방법, 이 방법을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내 외부에서 배웠죠. 여기서는 병원이고,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안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독한 마음을 먹고 실행해서 문제를 해결한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실천을 통해서 자신만의 문제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즉 어떤 문제 해결책을 $5에 판매한 점, 즉 기존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5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형 사업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점이 이 세 번째인 거예요. 네 번째, 여기서 더 진척이 없이 $5짜리 푼돈만 버는 사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4가지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핵심 원리들이 이 4가지 포인트에 전부 녹아있네요. 이상하게. 여기서 무서운 점은 푼돈과 연봉 10억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정해진 어떤 운명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은 자기 문제를 해결했어요. 즉 전문성을 갖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우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타인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기술 수준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이걸 $5든 $1,000든 $10,000든 구분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싼 것과 비싼 거 이걸 같이 제공하는 건데 이런 전략은 너무 흔하죠. 크몽에서도 보면 만원짜리 전자책을 1단계로 팔고 더 나아가서 2단계, 3단계에서는 10만원, 3만원 그리고 100만원 넘는 코칭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저도 돈 버는 전자책, 온라인 강의를 기본과 코칭 이렇게 두 가지 패키지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노하우가 있으니까. 코칭은 총 5단계로 돼 있고 이 중 마지막 5단계에서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데 기본 전자책 외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반드시 개발하라고 저도 코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이미 저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이건 전혀 대단한 게 아니라 돈 못 벌고 한 6달 라면만 먹으면서 막다른 골목에 가보면 그제서야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지금은 돈 못 벌어도 혹은 이 책 안 읽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꼭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닌데 가령 5천원짜리 서비스와 10만원짜리 서비스 그리고 100만원짜리 서비스 이렇게 두세 가지를 제공해보세요. 5천원이나 만원짜리 한 가지만 제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5천원짜리가 필요한 사람은 5천원짜리 그걸 선택할 거고 100만원짜리가 필요한 사람은 100만원짜리를 선택할 겁니다. 그럼 100만원짜리를 선택한 사람은 돈이 썩어나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죠. 자기가 가진 문제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고 무엇보다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이 비용만 투자해서 자기 문제만 해결한다면 그것보다 10배 심지어 100배 이상 더 벌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만원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적절한 해결책이 맞기만 하다면 100만원짜리를 선택하는 고객이 대개는 목적도 훨씬 명확하고 실행의지도 굉장히 강하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아이템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이에요. 앞서의 그 진 니데치라는 여성처럼 자기가 가진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그저 아무 생각 말고 빠르게 실행해서 해결하고 보는 겁니다. 그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러면 남들도 자신처럼 살을 빼도록 도울 수 있는 기술 수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화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인생 대격변이 시작되는 겁니다. 79kg 뺐다며? 살 빼는 거, 블로그나 유튜브로 돈 버는 거, 스마트 스토어 판매 잘하는 거, 글 쓰는 거 이런 거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은 정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읽어도 내용이 뻔해. 근데 왜? 진 니데치라는 여성처럼 그 누구든 그 병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등록만 하면 살 빼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뭡니까? 방법을 알았고 자기가 직접 실행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차별화가 생겼다는 건데 앞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까지 가는 방법도 큰 줄기는 같아요. 프랑스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파리 공항에 내려서 박물관까지 가는 지하철 타면 됩니다. 뭐 대단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항공편은 대한항공도 있고 터키항공도 있고 에어프랑스도 있고 루프트한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항공편 예약도 인터파크도 있고 익스피디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생존 방법인 차별화 포인트는 그 95% 큰 줄기가 아니라 단지 5%의 그 작은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 푼돈 벌면서 궁색해지느냐 아니면 연봉 1억 10억 버는 그런 핑크펭귄이 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일반 대중을 위한 패스트푸드 전략과 더불어서 고가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타겟팅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인데 대상을 아주 좁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죠. 죄송합니다. 사례는 한 가지인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금방 끝낼게요. 나를 믿고 존중하고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상과 거래하자는 거예요. 이게 고가 전략이 추구하는 핵심이고 수익 면에서도 실제 계산해보면 5천원짜리를 하루에 10개 팔면 5만원이고 한 달이면 150만원 소득이죠. 여기에 100만원짜리 서비스를 추가해서 선택하게 했고 이게 한 달에 한 개 팔리면 내 소득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껑충 뛰는 거예요. 아까 진 니데치는 3년간 300만원 정도만 번 거죠. 5달러짜리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알려져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개 팔리는 수준이 되면 어떻습니까? 월 소득은 150만원에서 400만원이 플러스가 돼서 650만원이 되는 거예요. 홈 플러스 이 정도면 연봉 1억 수준입니다. 그럼 우리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일이 아주 단순해졌죠? 그럼 아까 봤던 후기들처럼 멋진 후기들이 점점 쌓일 거고 그렇게 내 평판이 좋아지면서 실패하기 힘들어져요. 결국 늘 이야기하던 겁니다. 사업은 가격을 높이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 봤다는 그 점만 있지 않으면 겁낼 게 없어요. 여기서 심리적인 요인도 잠깐 보면 상대방한테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선택권을 줬다는 것, 즉 저렴이와 고가. 그럼 상대방은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구매를 강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프리미엄 프로그램, 여기서는 살 빼는 1:1 코칭이라고 가정하고 이 프로그램은 한 달에 최대 10명까지만 케어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몸이 10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줄을 서는 사람이 생기겠죠? 이게 최고의 성공 전략이라고 불리는 희소성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한테 제발 그것 좀 팔아달라고 사람들이 부탁하게 되는 거죠. 샤넬 매장 줄 서는 거 보세요. 일부러 알바생 써서 가게 앞에 줄 서게 해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홍대에는 유명한 국내 종합 마케팅 대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과정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방법 컨셉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수준은 국내 최정상급이고요. 참고로 이 코스 마친 분이 이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직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월 순수익 3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이름만 이야기해도 알만한 스타 강사도 이 코스 출신이고요. 저렴하지 않은 코스인데 아무 홍보 안 해도 늘 매진이에요. 들을 수가 없어. 왜? 수강만으로도 정상급 지식을 갖게 되고 또 이미 증명됐으니까 바로 블로그 일타돼요. 무섭죠? 저는 이 회사 외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본 그 경험들이 누적되고 켜켜이 쌓여서 이런 구름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든 누구든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럼 지금부터 내가 당신이 할 일은 뭔가요? 먼저 내 문제를 찾고 실행해서 빨리 해결하는 거 이거죠? 글천기였습니다. 지금 프랑스 비행기 가장 빠른 걸로 예약할게요. 네? 이번 달 매진이라고요? 배 타고 가야겠다. 자, 글천기입니다. 만인이 좋아하는 책은 언제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 프리드리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한 말입니다. 저는 책을 고를 때 베스트셀러라고 더 찾아보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분야라고 해서 심리학 책이라든지 경제 경영책을 따로 골라서 읽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질문에 답이 되는 책만 찾아서 읽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권밖에 못 읽다가도 10권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면 내가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이 되는 목차만 그 책에서 쏙쏙 빼서 읽고 나머지 내용은 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시간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뭐 책을 완독할 필요가 뭐가 있어? 뭐 이런 거죠. 오늘 소개할 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이거 정말 중요하죠. 글이 안 써질 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멘토 같은 책이 있을까? 이게 제가 좋은 글쓰기 책을 찾는데 썼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책이 걸려 나온 거지.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글쓰기 생각쓰기라는 책이 대다수 글쓰기 책들의 시간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책은 글쓰기에 있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책이고 문제집들의 해답 같은 그런 존재예요. 지금 같은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재미있게 글 쓰는 능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소득 뒤에 0 2개는 더 붙일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미있게 글 쓰는 능력은 그 자체로 권력이에요. 이 책은 온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글로 뭔가 하려는 분들한테는 막강한 힘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글쓰기 때문에 애쓰고 고생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책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글을 쓸 때나 영상을 촬영할 때 정말 주의하는 게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어떤 변함없는 원칙은 알고 있되 반드시 자기만의 색깔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제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제 말투를 버리고 침착맨이나 부익남님 같은 스타일로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글천기가 갑자기 약을 처먹었나? 이럴 거예요. 세계적인 찰리 채플린도 몇 년 동안 무명 생활을 거쳤다고 합니다. 저는 채플린이 처음부터 유명한 분인 줄 알았어요. 채플린을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독일 배우를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는 못하지 않았는데 자기만의 색깔이 없었어요. 관객들이 볼 때도 연기는 잘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만 하니까 채플린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기식대로 풍자와 유머 스타일로 했더니 그제서야 세계적인 스타가 됐더라는 거예요. 어떤 책을 봐도 책은 책일 뿐 절대 자기 생각과 스타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났든 시골 촌놈이든 어떤 스타일이건 간에 우주에서 나만이 가진 유일한 매력이 있어요.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 책에서 우리가 건져가야 할 건 재미있게 글을 쓰는 원칙, 이것만 잘 흡수해서 내 것으로 소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책은 후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말이 필요 없는 최고의 책,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독자들은 어려운 글을 싫어한다. 이건 황금률이죠. 글은 쉽게 써야 됩니다. 이 책은 그 점을 정말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후기를 봐도 어렵게 느껴지는 글쓰기를 간결하게 쓰는 팁, 이런 걸 알려주는 책이고 쉽고 재미있는 글쓰기를 원하는 사람의 희망을 간파한 책이라는 후기도 눈에 띄죠. 이 책에서 저자는 무조건 글은 재미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일단 어려우면 중간에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재미없는 것들은 묻혀버려요. 재미있게 글을 쓰는 방법은 한마디로 쉽고 짧고 팩트만 쓰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만으로 독자에게 재미와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해요. 저는 실은 이 책을 3번 이상 읽었고 이 저자의 말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여기서 쉽다는 건 단어도 그리고 말하는 논지도 이해하기 쉽다는 거고 짧다는 것은 수식어 없는 단문에 딱 필요한 말만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라는 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교장 선생님 훈화 같은 당연한 표현이 아니라 뭐뭐다 라는 구체적인 사실만 기록해서 재미와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가능해요. 이 책 문장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자신이 주장한 바답게 불필요한 내용 없이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더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의자하고 거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찾아보세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렇게 많이 쓰는 의자와 거자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 이게 사연이 있는데 이 저자가 기자 3년 차였을 때였어요. 하루는 기사 전송 시스템에 자기가 쓴 기사를 올리고 팀장님한테 점심 먹고 온다고 인사하던 참이었어요. 이 팀장은 그 올라온 그 기사를 보고 저자인 기자를 부르더니 어이 박종인 씨, 이 기자에서 의자와 거자 좀 빼보지?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저자는 200자 원고지 5장 분량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2장만 얼른 빼면 되니까 뭐 한 5분이면 수정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무려 6시간 20분이나 지나서야 밥 먹으러 가게 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의자와 겉만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빼고 났더니 문장 구조 전체를 바꿔야 됐고 글 자체도 다 갈아엎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2자를 뺐더니 문장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 24년간 기자 생활을 하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 기자의 글쓰기입니다. 저자가 그렇게 강조하는 원칙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글은 쉽고 구체적이고 짧은 글이 좋은 글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문장이 심오하거나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명문장이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왠지 법조문처럼 있어 보이게 쓴다거나 아니면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서 글이 상대방이 볼 때 유식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그런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두 번째 이유에서 나와요. 자, 두 번째, 글은 독자가 주인이다. 이 독자는 쉬운 글을 원한다 라는 겁니다. 저도 처음 글 쓸 때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글을 썼는지 반성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모르면 길게 쓸 수밖에 없어요. 글은 결국 상품인데 팔리지 않는 글은 상품이 아니고 따라서 상품이 아닌 글은 글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독자를 만족시켜야 된다. 바로 이 점인데 여기서 만족이라는 말도 되게 재밌어요. 만족은 읽고 기분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독자의 반응이 있다는 그 말이에요. 즉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쾌감을 느끼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슬픔을 느끼게 하는 글 또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했다는 어떤 기쁨을 주는 글, 이런 글들이 독자를 만족시킨 거고 그런 글이 좋은 글이다 라는 겁니다. 상당한 통찰이죠. 즉 악플이 무플보다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데 만족시키는 글은 바로 쉽고 단순하고 참신하다 그리고 구체적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사용 설명서를 예로 들면 그 매뉴얼을 굳이 읽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쉬워야 되고 사용하기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기존 제품을 흉내내지 않은 독창성, 즉 참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공청소기 다이슨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딱 이랬죠. 정말 쉽고 단순하고 참신한 청소기다. 이런 내용들도 예시를 들어서 글쓰기 생초보라도 쉽게 이해하게끔 이 책엔 전부 쓰여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일 수밖에 없죠. 저자는 글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을 재미라고 말합니다. 재미. 아무리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글을 썼어도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글을 쓸 수 있나? 라는 이 질문에 이 책은 구체적으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글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글이 재미있으려면 이야기하듯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 만나서 술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또는 할머니가 해주던 옛날 이야기 모두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글은 글이고 말은 말이다 라고 구별 지으면 글쓰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글은 단정적으로 쓴다. 직설적으로 팍팍 쓰라고 합니다. 자신이 없는 글은 늘어지게 마련이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더 이야기해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팩트는 짧고 거짓말은 깁니다. 사기꾼들이 혓바닥에 긴 것처럼. 그리고 좋은 글은 꾸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요. 이 책에서 나온 꾸밈없이 좋은 시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인데요. 제목은 사랑. 시인 이름 박순화.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사랑할 새도 없었다. 짧죠? 다음 편 한 개만 더 보시죠. 제목은 아들입니다. 시인 이름은 임순자님. 나한테 태어나서 고생이 많았지. 돈이 없으니까 집도 못 사주니까 다른데 마음 쓰느냐고 너를 엄청 많이 때렸다. 화풀이해서 미안하다.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다. 용서해다오. 저 세상에서는 부자로 만나자. 사랑한다. 또 이 말밖에 줄 것이 없다. 자, 어떻습니까? 꾸미지 않은 글입니다. 참고로 이 두 분의 시인은 한글 배운 지 석 달 된 할머니들이에요. 글은 도입부와 끝부분도 중요하죠. 이 책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해법을 알려줘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전부 알려드리면 출판사에서 되게 싫어할 거니까 적당히만 말씀드릴게요. 팩트로 가득 채운 내용을 리듬감 있게 전달해서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것. 이 책에서 끝없이 강조하는 요점 중에 또 하나인데 묘하게 리듬감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이 글 참 잘 읽힌다. 이런 글들. 바로 리듬감 있는 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글 쓰려면 상당한 내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글을 다 쓴 다음에 입으로 말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말로 해보고 딱 걸리는 부분, 뭔가 말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기 마련인데 그 부분을 입말로 바꿔 써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쉽죠? 이건 사실 제가 정말 자주 쓰는 방법인데 아주 작은 소리로 도서관에서도 내 글을 읽고 고칠 수 있어요. 글 다 써놓고서 이 입말만 실천해도 이 책에서 나눠주는 이득 절반은 거저먹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게 이 책이 주는 최고의 비밀이자 비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지식을 알게 됐어도 실천이 어렵죠? 사마천은 사기 열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알고 있는 대로 처신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자, 글천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죠? 아, 여보세요? 엄마? 나 왜 집 안 사줘?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책들 많이 읽으신 분한테는 어쩌면 너무 뻔한 전개라서 큰 울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글창기입니다. 어제 제가 서울 목동 CBS에서 진행한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김창욱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을 읽기만 하는 건 자위행위와 같다. 이거 실시간 생방송인데 수위가 세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자위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즐겁지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너무 읽기만 하는 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즉 지식을 받아들이는 기쁨만 취하고 읽고 나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죠. 오늘 소개할 책은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되게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2,8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200명 중에 1명은 이 책을 봤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럼 이 책이 그토록 잘 팔린 이유는 대체 뭘까? 이건 명백합니다. 남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욕구. 이 인간의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코닥이나 메릴 린치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이 이 책 초반에 추천사를 썼는데 이제 이 사람들조차도 자기 친구들과 가족, 직장 동료들한테까지 읽어보라고 권한다는 그런 추천사를 쓸 정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책은 너무 쉽고 너무 짧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20-30분이면 다 읽을 정도입니다. 저도 그랬고. 그리고 아주 뒤통수를 빡 때리는 진짜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만 알아도 진짜 단번에 거대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그 1위가 뭐냐? 바로 공유하고 싶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맛있는 짬뽕집 발견하면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인스타에 사진도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맛집이든 명언 맛집이든 정보 맛집이든 그런 걸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그럼 2위는 뭐냐? 2위는 기억에 딱 박히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럼 꼴찌는 뭐냐? 자기 자랑하는 글. 뭘 오래스 차고 뭐 있다 나 얼마 번다 이런 거. 따라서 가장 거지 같은 글 쓰고 싶으면 나 잘난 이야기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은 메시지가 그냥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 책 저자인 스펜서 존스는 독자들 보고 변화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와도 가볍게 웃고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그럼 변화에 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냐? 그게 뭐가 좋냐면 네가 정말 바라고 정말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직업이 있어? 아니면 인간관계에 큰지 건강, 명예, 심지어 마음의 평화까지 전부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변화하면 너도 빨리 변화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4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스니프하고 스커리라는 이름을 가진 생쥐 2마리, 그리고 햄하고 허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꼬마 인간 2명. 이 넷은 치즈가 잔뜩 있는 창고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살고 있어. 평생 먹을 양이야. 그래서 늘 편안하고 마음을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치즈가 전부 사라졌네? 생쥐들은 이 상황에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다음 치즈를 찾으러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고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실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쥐보다 지능이 월등히 뛰어난 그 작은 인간 둘 있죠. 햄하고 허는 어떻게 했을까? 치즈가 사라져서 너무 억울했어요. 화도 났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중요한 인물도 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다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어디 안 가고 치즈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몇 날 며칠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치즈는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이때 별 생각 없이 떠났던 생쥐들은 어땠을까? 캄캄한 미로를 이리저리 헤매고 부딪히고 그렇게 다녔지만 결국에 더 큰 치즈 창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생쥐들은 감격을 하게 되죠. 물론 이때도 생쥐들은 언제든 또 이 치즈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것에 대비를 합니다. 반면에 생쥐들이 이렇게 성취한 사이에 아직도 이 2 꼬마 인간들은 여전히 그 치즈 창고 그 자리에서 내 치즈를 대체 누가 옮겼는지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꼬마 인간 중에 허라는 친구는 새로운 치즈 창고를 찾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생쥐들이 새로 발견한 그 창고를 허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허는 치즈가 사라졌을 때 당황하고 힘들어 했어요. 하지만 금방 자신의 어떤 어리석음을 깨닫고 신속하게 대처한 거죠. 그러니까 생쥐들처럼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어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좀 늦었어도.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자신도 그에 맞춰서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반면 남아있는 햄이라는 친구는 여전히 그 치즈가 사라진 그 창고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른 곳은 뭐 위험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좀 더 있긴 한데 대략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즉 햄같이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바보 같다고 욕을 하고는 있는데 실은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난 햄 같은 사람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변화는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우리를 더 새롭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이 책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책들 많이 읽으신 분한테는 어쩌면 너무 뻔한 전개라서 큰 울림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냐면 만약 지금이 내가 변화할 타이밍이 아니라면 오히려 더욱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내를 해야 되는 단계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즉 지금이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전부 깊이 있게 전부 다루면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이 길어지면 감동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말은 나오죠. 그러니까 치즈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보인다. 이런 시그널이 보인다면 곧 변화가 너를 찾아올 시점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리뷰들도 찾아보니까 정치 권력이 바뀌거나 그러니까 독재에 처했을 때도 그 변화에 순응해야 하느냐 또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때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얼른 순응하고 그냥 다른 직업을 찾으러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느냐라는 그런 댓글들도 제가 봤어요. 물론 일리 있는 점들을 잘 짚어주셨어요. 다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변화라는 게 우리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닥친다는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타겟책이나 아니면 막연하게 어떤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점, 도리어 빈 창고 속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없어진 치즈에 대한 집착보다는 융통성 있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 두려움들이 실은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는 점, 우리가 괜한 걸 두려워하잖아요. 무엇보다 그 두려움이라는 놈이 실은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범인이라는 점이에요. 이걸 깨닫자는 겁니다. 이 책의 스토리는 열린 결말로 끝나요. 어찌됐거나.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점이 하나 더 있죠. 내가 변화했는데도 실행했는데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쩌지라는 그 불안감이 있죠.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감정이기도 한데 그럴 때 저는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인데 불가능은 진짜 없다는 걸 이 수학책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전혀 엉뚱하게 자기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학책이지만 정말 인생책이에요. 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중에 한 가지라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알람. 네. 또 봐요. 뭐 책 살 돈도 없다고? 밀리의 서재가 다 있어. 자, 글천개입니다. 책 한 줄 파먹기 시간입니다. 사소하지만 오늘 이 찰나의 지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떡상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결정을 해놓고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맞는 결정을 했는지 뭐 부모든 뭐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그렇게 물어보고 결정을 번복한다고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대체 결정의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독일어로 결정은 떠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 단어 속에는 이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sich entscheiden. 그럼 왜 우리는 떠나야 되는가? 왜 결정해야 되는가?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 안 떠나도 되겠죠?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시나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만족하지 못했는데 만족하신 분들은 저 아이스크림 한 개만 사주십시오. 자, 농담이고. 그런데 진짜 인생을 바꾼 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그 하나가 정말 궁금한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평범한 과거를 싹 다 지웠다는 점, 그리고 평범한 것들 사이에 그 숨어있는 기회라는 놈을
포착했다는 점. 물론 운도 따랐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결정 자체를, 그러니까 어떤 떠나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쯤에서 저한테 그럴 겁니다. 에이, 진짜 뻔한 말만 할 거야? 그런데 이 표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뻔한 거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공했다는 분들 한번 다 봐보십시오. 뭐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도 뭐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뭐 치매 치료제라도 개발을 했나요? 그런 어떤 탈인간적인 성취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걸 눈치채야 돼요. 따라서 결정에 필요한 건 어떤 천재적인 전략이나 어떤 엄청난 선택이 아니라 그저 과거와 이별하는 용기만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 저는 이제 과거의 삶에서 유일하게 바꾼 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을 정리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 이건 사실 남 앞에 서는 게 조금 두려웠던 제가 그러니까 수줍어서 안 하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을 버리고 그렇게 변화를 줬더니 1년 만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댓글도 보이더라고요. 오늘 달린 댓글인데. 그럼 대체 이별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벌어지나? 사냥꾼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라는데요. 그냥 나무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작은 돌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원숭이는 사냥꾼의 이 행동을 보고 있어요. 사냥꾼이 이렇게 가고 나면 호기심 많은 이 원숭이는 그 안에 손을 넣고서 작은 돌을 움켜쥐고 빼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작은 돌을 쥐고 있어가지고 손이 원숭이 손이 나무에서 빠지지 않는 거야. 안 빠지겠죠, 당연히. 포즈도 막 이상하게 막 빼려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럼 사냥꾼이 와가지고 그 원숭이를 그냥 차로에 넣어서 가져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원숭이는 그저 그 돌을 놔버리기만 했다면 그렇게 불쌍한 처지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사기꾼이 뭐 오늘 준다, 내일 준다 해가지고 몇 달간 고통 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몰랐죠, 사기인지 뭔지. 결국엔 내가 내려놔야 살아요. 인간관계도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야 삽니다, 내가. 법륜 스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이 번뇌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뜨거운 쇠구슬을 잡고 놓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이거 빨리 놔야지, 이걸. 길게 가져갈 인연은 길게 가는 게 행복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짧아야만 좋은 인연도 있다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사람 빨리 보내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어려운 이유 3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환상? 우리는 20대 때, 이제 젊을 때, 그러니까 평생 다녀도 좋을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는 있지만 실은 그런 직장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시행착오를 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직업을 고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일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올인해야 되고 마치 그때는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대안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죠? 그럼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하느냐?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그런 뻔한 말이 아니라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우리는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저 이 얘기 듣고 정말 뼈 맞아가지고 전치 12주 저는 진짜 이 말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좋아서 즐기는 사람하고 경쟁 자체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 아까는 환상이었고 지금 또 착각이죠. 결정에는 2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뭔가 결정을 하는 거, 뭔가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결정을 아예 안 하는 거, 즉 미루는 건데 이것도 결정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결정을 미룬다는 건 지금까지 살던 방식 그대로 마냥 산다는 뜻이겠죠?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환상, 착각, 두려움.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분명히 이거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어떤 순간의 판단착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개망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정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저자인 보도 셰퍼는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소리지? 즉 세상에는 잘못된 결정 따위는 없다는 거고 그저 우리는 이 결정 대신
저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선택 대신에 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즉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 틀린 결정은 없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번에 여름 휴가로 뭐 바다로 놀러 갈지 아니면 뭐 산으로 갈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산행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마침 날씨가 아주 몇 날 며칠 그 폭우가 쏟아져서 산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막혀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 되면 어떻죠? 그냥 바다 갈 걸. 이렇게 후회를 하겠죠? 내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반면에 그 갇혀있던 산장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 나온 사례예요. 제가 낸 사례 아닙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사례이긴 한데 제 경우에도 돌이켜보면 제가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때려치고 제가 뭐 그렇게 하고서 뛰쳐나와갖고 하는 일이 하나같이 전부 안 될 때는 진짜 정말 매일매일 땅을 치고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냥 다니던 거 다닐 걸.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관두지 않고 계속 다녔다면 당장 그러고 수십억씩 벌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어떤 자유로운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인생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선택 중에서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그저 좋은 결과를 만드는 실력을 쌓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거를 제가 요즘 들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장 마지막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이 있지 않은가? 즉시 그걸 찾아 나서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한테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요. 제 영상을 항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을 뵙는 날이 온다면 저는 꼭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장 나쁜 결정은 뭐다?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은 책 내주신 토네이도 출판사와 또 이 책의 번역자이신 박성원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는 알림 설정 중 한 가지만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글천기였습니다. 오늘 삼전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빌 게이츠 회장이 만났다고? 어떻게 그럼 지금 지금 사요? 자, 안녕하세요. 이 책은 부자 그리고 돈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럼 과연 이 책을 읽으면 부자가 아닌 나 같은 사람도 돈 많이 버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는 걸까? 정말 알 수 있어?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읽은 책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1단계 지식 정보를 주는 책, 2단계 통찰력을 주는 책, 3단계 내가 실행하게 만드는 책. 그러니까 1단계는 나쁘고 여기서 3단계로 갈수록 좋은 책이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교과서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1단계고 주장을 담을수록 3단계에 가까워질 뿐이죠. 이 책은 묘하게 한 2, 3단계쯤에 걸쳐있는 책이에요. 주장은 호불호라는 게 생겨서 잘하면 뜨고 못하면 꼰대가 되는 거죠. 글천계 채널이 인기가 낮은 이유는 뭘까요? 자기 주장까지는 좋은데 꼰대라서. 자, 됐고. 이 책은 돈이 벌리는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굳이 대변하는 건 아닌데 사실 돈 버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어떤 책이라는 매체에 꾸겨넣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품을 어디서 받는지 내 상품은 어떤 글을 써서 올려야 잘 팔리는지 이런 방법들은 70억 명 사람마다 분야도 다르고 아이템도 다르고 상황도 달라서 책에서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남에서 사업하시는 하정우 씨한테 당신 글 잘 써야 성공할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역설적으로 장기간 인기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아주 넓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좁은 주제, 즉 블로그로 돈 벌기 또는 유튜브로 돈 벌기라고 하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 볼 테니까 아무래도 모수가 적겠죠. 반면에 일반적인 개념인 이런 돈 버는 원리 같은 추상적인 주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조금씩이라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나 유튜브라는 어떤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범용적으로 읽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보는 근원적인 이유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결국 돈이죠. 그런데 대체 돈은 어떻게 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몇십억씩 벌 수 있지? 어떻게 한 방에 확 올라갈까? 이 책에서는 명확하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바로 그런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 직이네. 좋은 책이네.
아직 이렇게 책을 집어던질 필요는 없어요. 돈 버는 원리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물물 교환으로도 충분했는데 경제의 시간관념이라는 게 포함이 되면서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폰 14 한국 출시일은 2022년 10월 7일로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제품을 본 적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4 사전 예약에 돈 주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 와이프랑 같이 동네에 있는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 가서 아이폰 14 사전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만드는 이 애플사가 신용이 없다면 그 바쁜 글청기하고 그 마누라가 쓸데없이 사전 예약하러 갈 일은 없었겠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신용만 있다면 당장 물건이 없더라도 아니면 어떤 상품이 없더라도 예정 기일까지 반드시 맞춰서 보내주겠다라는 약속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사전에 챙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챙긴다는 건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구매가 정확하게 이런 형태죠. 먼저 돈을 우리가 결제를 해야 물건을 뭐 새벽이든 아니면 그 다음날이든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신용이라는 바탕 위에 만들어진다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시스템의 단점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기 사건도 빈번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용만 좋다면 누구나 이득을 보는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 사례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당근마켓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직거래로 주고받는 기능 하나로 중고 거래액 1위, 기업 가치로는 3조 원을 인정받았어요. 이 3조 원은 무려 이마트하고 가치가 맞먹습니다. 이런 엄청난 당근마켓도 실은 일본의 지모티라는 앱을 벤치마킹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모티는 당근마켓의 일본 버전인데 일본말로 지모티는 지모토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데 지모토라는 단어는 그 고장, 그 지방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됐고 이제 걸면 걸리는 게 저작권이라서 이 책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는 아주 유익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얼른 마칠게요. 이 책은 주먹밥 하나로 12억까지 매출을 만든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가 아주 쫄딱 마음을 나서 어느 공원에서 비참하게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 나타나서 그분하고 7시간 대화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업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정했던 주인공이 어느새 몸이 아픈 딸한테도 소홀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버는 데만 급급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게 기본 스토리 라인이고 소설 형식으로 써 있어서 쉽게 후루룩 읽힙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주는 유익 그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분별력이 생겨서 돈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 이제 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이 책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 남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장에서 20년간 일한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딸하고 아내 이렇게 세 식구였고 아주 초라한 아파트에는 살았지만 오순도순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느 날 복권에 당첨돼요. 무려 300억 원. 와우. 그런데 2년 뒤에 파산해버리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딸도 다른 사람한테서 뭐 투자했는지 아무튼 버려지게 되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만져본 적 없는 아주 큰 돈을 갖게 되면 돈에 휘둘린다는 겁니다. 돈을 다루는 감각은 길러지는 거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자라는 인종들은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다는 것. 부자라는 인종, 이 표현 재밌죠? 나는 뭐지 적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부자와 빈자가 갈린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걸 빚과 투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빚은 이 밝은 이런 빚이 아니라 우리가 채무라고 할 때 그 표현할 때 그 빚입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면 그게 빚이죠. 은행은 그 사람 신용을 보고 얼마까지 빌려줄지 한계를 정해서 빌려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100억씩 아무한테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빚을 지고 싶다고 해서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투자라는 건 뭐냐면 한계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투자할지 내가 가진 것만큼 제약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투자해서 얻는 이익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없이 내가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신 워런 버핏은 182만 6,000%라는 수익률도 기록했습니다. 저는 현재 그 좋다는 S&P에 들어가 있는데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지하 땅굴입니다. 다들 힘내자고요. 그런데 투자할 때는 내 피 같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어떤 걸 따지냐는 겁니다. 그 회사의 장래성이나 매출 뭐 거기에 따른 이윤보다도 신용을 본다는 거예요. 신용. 그럼 눈으로는 안 보이는 이 신용, 상대방의 신용, 이 기업의 신용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야? 바로 경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고 결과를 내왔느냐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실패해도 좋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즉 실패가 내 가치를 만들고 내 돈그릇, 부자의 그릇을 커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개념이기도 한데 사실 이 소리는 뭐 잘생기긴 했지만 뭐 잔소리꾼, 글천개도 하는 아주 개똥 같은 소리죠. 이 이야기에서 젊은 사업가는 12억 원까지 매출을 올려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쫄딱 많이 아픈 딸한테 병원비 한 푼도 내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처지가 됐죠. 이건 자식 가진 부모라면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한테 모인다라는 겁니다. 즉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돼서 나한테 오롯이 남는다는 거예요. 즉 이 주인공은 매출 12억짜리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12억 원어치, 그러니까 12억 원짜리 그릇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돈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시 시작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그 그릇에 맞는 돈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운이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고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만 했다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인공은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실패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부자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 책은 그저 이제 별 생각 없이 읽었을 뿐인데 어려운 이 돈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책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보다 돈 버는 원리라는 어쩌면 근본적인 이런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읽은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 목차들만 이렇게 연결해봐도 스토리 라인이 쉽게 보이죠. 잘 팔리는 콘텐츠들은 다 이렇게 쉽게 만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책이나 지금처럼 그리고 읽어보셨는데 정말로 유익한 책이 있었다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도 읽어보고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그럼 구독과 좋아요 좀 한 개만 해주시고요. 우린 또 만나겠습니다. 따봉. 네, 여보세요.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130? 130억? 130만 원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성과만 낸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이 책이 맞습니다. 자, 돈 버는 이야기만 하는 글천개입니다. 일단 이 책은 영업 관련된 책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부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상대방한테 상처받지 않고 도리어 대우받으면서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게 될 테니까요. 즉 이제 돈 좀 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난 대체 왜 판매가 안 되는지, 왜 늘 실적 없이 거절만 당하는지,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왜 도태된 건지 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해결책은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이 책 읽다 보면 진짜 뼈 맞는 내용도 되게 많아요. 그만큼 공감된다는 거고 핵심은 우리가 자꾸 팔려고 하는 거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랑 이 부분에서 코드가 아주 잘 맞기도 했어요. 이 책이. 이 책 제목은 마음을 흔드는 영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진짜 가치가 높아요.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점만으로도 인간관계부터 사업까지 진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마주칠 수밖에 없는 딱 그 문제들이 나오고요. 해결책도 따라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따봉입니다. 그래서 이 책 소개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후기도 있어요. 고객이 저 땡땡이면 먹힐 책. 사람마다 도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 책 저자는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내성적인 게 아니라 초내성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도 잘 못해요. 무엇보다 좋다는 것들 찾아서 연습을 해도 전혀 성과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워낙 그런 기간이 이제 길어서 어떤 느낌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만 보면 영업처럼 사람 상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분야하고는 정말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실적은 빵원이었고요, 이분은. 그래서 늘 지쳐 있었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같은 지점에서 아주 잘 나가는 소위 호감형에다가 압도적인 영업 실적을 자랑하고 게다가 성격까지 정말 밝은 진짜 글청개 같은 선배가 갑자기 자기랑 같이 영업하러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소심한 저자는 속으로 그래 넌 잘하겠지. 너가 하는 걸 내가 목격은 해도 난 너처럼은 잘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선배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자기 상식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 선배를 보고 놀랐던 거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배는 현장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는데 평상시 자기 스타일처럼 어떤 웃는 얼굴도 아니었고 목소리 톤도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고객하고 대화는 하는데 이마저도 중간중간 끊어지면서 어색한 침묵도 생겼을 그런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선배는 평소처럼 밝지도 않았고 웃는 얼굴도 아니었고 달변과 같은 그런 모습은 더더욱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영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객 앞에서 생글생글 웃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해야 팔린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배는 그거하고는 정반대로 되게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이상하게도 고객이 먼저 저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몇 명의 고객을 더 만나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모든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 선배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톱 세일즈맨이 됐는지 그 부분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심했던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을 뒤집는 사고의 대전환을 겪게 됩니다. 운이 좋았죠. 그 이후로 이제 잘 파는 영업사원 분들한테 자기도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잘 파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게 됐고 그렇게 자신도 드디어 그토록 열망하는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즉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드디어 행동이라는 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까지는 흥미롭긴 한데 다른 책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입사 6개월 동안 실적 빵원에서 그 이후 4개월 동안에는 진짜 초급성장해서 결국 입사 10개월 차에 영업 매출액 전국 1위를 달성한 극소심남 와타세 켄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 저자죠. 이 와타세 켄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노력보다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무능한 세일즈맨들이 하는 생각이 있대요. 뭐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언젠간 팔리겠지? 라는 건데 사람 심리를 모르면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책 전반에 걸쳐서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결국 전부 사람 상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인드 리딩이 되는 사람만 언제나 승자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게 안 되면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파는 사람이든 잘 파는 사람이든 실력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요령, 그 작은 스위치를 발견하기만 하면 누구나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변신한다는 거. 바로 그 점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궁금하시죠? 이 책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부터 흔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도 짧고 아주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극소심했던 이 와타세는 그런 자신의 스타일을 전혀 바꾸지 않고도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푸근해진 포인트였어요. 늘 원리가 중요한데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포인트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러 가거나 정수기 계약하러 갈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영업하시는 분. 그 영업자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 영업자라는 건 기분 나빠도 상대방 비위를 맞추면서 무조건 웃어야 되고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이든 아니면 우리가 그 영업 담당자든 이 사실을 또 당사자 서로는 알고 있잖아요. 고객이든 영업자든 서로 티를 안 낼 뿐이지. 이 책에서도 영업자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장이 깔끔하고 예의가 바르다. 밝고 활달하며 고객 앞에서 싫은 표정을 하지 않는다. 언변이 뛰어나서 상대가 반론해도 잘 설득을 한다. 그리고 부르면 바로 달려간다. 이런 이미지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전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놀랍죠? 즉 돈 버는데 그런 요소는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억지로 고객을 대하거나 특정한 마법 같은 어떤 화술 이런 것 같은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인데 정말 마음 좋아지지 않습니까? 놀랍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갖기 어려운 능력들이니까요. 이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지 않는 것, 나를 타인에 맞추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인간답게 사는 그리고 나답게 사는 조건하고도 같지 않습니까? 정말 좋죠? 정말 이렇게 해도 성공한다고 하니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참고로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단순히 좋은 말, 그러니까 응당 당연한 말만 하지 않았어요. 실제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이 와타세 켄만의 필살기 상담 스킬 4단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만 읽어봐도 정말 현장에서 굴러본 사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 사람 상대하는 그 근본 원리부터 왜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판매까지 이어져서 큰 성공을 만드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까지 또 제시를 하니까 저는 그 점에서 진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업책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이거 해라 아니면 뭐 저거 하지 마라 뭐 내가 신이다 내 말만 따르라 그럼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소리들을 늘어놓은 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책은 그런 재수없는 부분이 1도 없어요. 그저 옆에서 정말 친한 형이 다정하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해지고 싶어요. 됐고 아무튼 그런 문체만으로도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한 영업의 달인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쓴 책이라는 증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인간적인 책이에요. 그럼 아까 말한 그 4단계를 보면 먼저 1단계는 아이스 브레이크 2단계는 히어링, 그리고 3단계는 프리젠테이션, 4단계는 클로징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이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 목차에 와서도 약간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명 좋은 책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까지 많이 유명해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담백한 제목과 목차에 있는 거 아닌가. 소위 어그로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과 목차가 다소 무미건조하면 기존 책들하고 똑같이 시시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차별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선택이 안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보고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원 저자인 와타세 켄 선생님께서 제목과 목차에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살짝 아쉬운 점 말씀드린 거고요. 예, 죄송합니다. 다만 좋은 책 출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저자와 그리고 출판사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됐고 이 4단계 상담 스킬을 왜 꼭 한번 읽어봐야 되냐면 저는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고객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점, 그리고 다소 이제 긴장되거나 어려운 고객과의
상담 자체를 내 입맛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고객 바짓가랑이 자꾸 더 이상 사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강력한 점은 뭐냐면 바로 자신이 소심하든 그러니까 외향적이든 관계없다는 점이에요. 즉 어떤 성과나 성공이라는 건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 바로 그 점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상식적이고. 다만 여기서 제가 이 책 내용을 전부 말하면 읽는 분들의 즐거움을 뺏는 게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반드시 도움되는 포인트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책에 영업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런 책은 진짜 인정합니다. 비슷한 말을 한 책은 많지만 이 책처럼 생각을 바꿔주는 책은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통 이런 주제들, 이를테면 영업이나 사업 또는 돈 벌었다는 책들, 그리고 이제 단기 속성으로 성공법을 다룬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행동부터 강요하거나 기존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읽는 사람도 거부감이 좀 들긴 드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건 알아. 내가 성과가 없는 건 내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지 누가 그걸 몰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도 내 몸이 따라주질 않죠. 더 게을러지고 더 막막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말하는 저자가 인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인간이 어떨 때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약간 폭력적으로 주장만 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은 반성을 좀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인간이 행동을 바꾸는 그 원리만 알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도 행동을 바꾸고 실천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무서운 점이고 우리가 반드시 훔쳐야 될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진하영 교수님도 말씀을 했듯이 사람은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감정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다라는 점, 이게 바로 인지행동 치료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설명하셨죠. 즉 사람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시킨다고 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생각 먼저,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행동의 순서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즉 원초적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먼저 바꾸지 못하면 절대 이 사람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예요. 생각, 행동,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상대방의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 책은 읽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실행하게끔 만들어준 그런 책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는 개떡같은 책들하고는 그래서 많이 다른 거예요. 나도 정말 이렇게만 하면 이 사람처럼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소심한 성격이었어도 성공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얼굴이 우상이 아니어도 아주 못생겼어도 큰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부정적인 후기도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이런 책은 그래서 만나는 타이밍이 좋아야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인생은 타이밍이죠. 지금 저는 좋은 타이밍에 이 책을 본 거고 여러분도 그러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자체가 정말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돼 있어요. 즉 쉽게 읽힌다는 점에서 인간을 정말 잘 이해한 사람이 쓴 책이다라고 저는 판단한 겁니다. 일단 딴 건 됐고 이 책에서 말하는 포인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대체 못 파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 모른다는 점이래요. 즉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십 권, 수백 권, 심지어 수천 권의 책들을 읽다 보면 결국 그 정점에서 반드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메타인지죠. 이 메타인지라는 게 애들이 자라면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부터 학업 성취도 그리고 뛰어난 경제적 성과 같은 것들, 즉 인간의 인생 모든 면에 걸쳐서 관여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저자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됐고. 그럼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만 설명드리고 정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세일즈맨을 경계한다. 그러니까 즉 이제 파는 사람은 무조건 경계부터 하고 본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 고객이 기본으로 갖는 이 경계심을 해지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어떻죠? 이제 무료 샘플만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시대는 공짜로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의심부터 하죠. 경계하죠.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소비자가 힘이 셌던 시대는 없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파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사 제품과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선택권이 커진 소비자는 조금만 미심쩍어도 망설임 없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설득됐어도 1%의 불안 요소가 있으면 안 산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객이 판매자를 경계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라는 점. 따라서 경계심 해제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핵심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거. 거기에 경계심 해제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래서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 덴젤 워싱턴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8살 아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대화는 바로 듣는 거고 언제든 편하게 묻고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럼에도 왜 고객한테 먼저 들어야 하냐면 우리 경쟁 상대는 바로 인터넷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도 이미 사전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할지 또는
뭔 말을 할지 그 정도는 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전 지식이 있는 고객한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읊어대면 고객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극도로 회피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앞에서 말하니까 그 설명을 듣고 있긴 한데 난 너한테 절대 안 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일즈맨은 고객한테 잘못된 방식으로 대처한 자기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저 이 제품이 그냥 이 고객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안 산 거구나 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해석 자체가 틀렸으니까 여기에 따른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건 더 불가능하겠죠. 따라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자기 말만 하지 말고 고객한테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건 질문으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령 어떤 안경을 사러 오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왜 안경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거죠. 그럼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이 사든 안 사든 관계없이 고객이 최소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는 알게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대응책도 쉽게 도출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지금 대충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 책 내용은 굉장히 정교한 논지로 해설해 주니까 시간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은 절대 팔려고 영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객도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단지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오로지 그 점만 파고드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결국 상식이고 인간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판매의 대상, 즉 돈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인 관심을 가질 때 바로 이렇게 생각만 바꾸면 실적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점.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까먹을 테니까. 저도 그렇고.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계산적으로 나온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랑이 더 강해질까요? 아주 오만정이 다 떨어지겠죠. 아마 외모가 이 정도가 아니라면 뭐 힘들어지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농담이고 식사 중이었다면 더욱 죄송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포인트예요. 고객은 네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제 이야기만 조금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 말 속에는 일단 내가 설명하면 팔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한테 팔겠어 라는 그 거지 같은 심리가 숨어 있고 이걸 상대방도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뢰도를 높이는 마법의 한마디를 또 말해주는데 고객한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품의 정확한 모습을 전달해서 고객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어차피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라는 말이 신뢰를 얻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마 영업교육 담당자가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아마 욕하겠죠.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 살 텐데 지금 못 판 너만 손해지 뭐 라고 이제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벌사의 뭐 땡땡 제품도 고객님에겐 되게 좋고 추천할 만해요 라는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 고객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고객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맥락이 비슷하죠. 이런 멘트를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귀를 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도 절대 내 것만 최고라고 강요하는 영업 방식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매에 근접한 단계에서는 세 가지 패턴의 고객이 존재하는데 일단 구매한 고객이라면 상황은 끝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안 사는 고객이 있는데 이 경우는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재미있는 점인데 바로 고민하는 고객. 이 고객한테는 클로징이라는 기법을 써서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그 두 번째 패턴이었던 안 사는 고객 있죠? 왜 매달리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했냐면 무리하게 부탁해서 이 고객이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객은 이렇게 자신을 부담스럽게 돈을 쓰게 만든 그 세일즈맨을 다신 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가 더 문제냐면 이런 사람을 자신의 다른 지인한테는 더더욱 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팔아먹은 건 잘했는데 거기서 영업이 다 끝난 거죠. 그렇죠? 쉽게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하는 고객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필요하긴 한데 어떤 한두 가지 점 때문에 신경 쓰여서 바로 살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지 않고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패턴의 고객이야말로 내 실력, 영업자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목표는 바로 고객이 웃는 얼굴로 살게요 라는 말을 하게 한다는 점. 결국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제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의 약점을 고객이 알고 있다는 거고 이걸 어떻게 뒤집느냐가 실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제 프레이밍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세요.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래도 사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기분 좋게 헤어지라는 겁니다. 역시나 인간적이고 상대방 배려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로 여지가 남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강매하면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된다고 했죠. 지금 미련 없이 헤어지면, 즉 당장 구매하지는 않았더라도 나중에 다시 구매할 확률, 즉 여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여지를 두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라고 저자가 말을 하네요. 저는 이 책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눈앞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인간적인 이해로 다가갈 거, 그리고 무조건 팔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를 버리라고 했던 점들이에요. 이제 이 책의 총점을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이도 5점 만점에 저는 4.5점 주겠습니다. 초등학생 읽어도 이해할 정도로 어려운 표현이 없어요. 단어가 쉽다는 게 아니라 논리가 쉽습니다. 두 번째, 분량은 5점 만점에 저는 4점 주겠습니다. 236페이지이기 때문에 짧아요. 길면 피곤하죠?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읽고 실제로 도움되는 실용성 5점 만점에 4점 줄게요. 이 정도 책이면 내용 전부 적용하지 않고 단지 판매하려고 하지 말 것이라는 그 가치만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생각만 바꾸기만 해도 1억짜리 가치는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흥행성. 이건 5점 만점에 3.5점 주겠습니다. 이 책이 흥행이 안 된 건 아니고 예스24 마케팅 세일즈 부문에서 탑 108주는 기록했어요. 그래서 3.5점 드렸습니다. 아마 잘 알려졌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선택했을 그런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의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총점 4점으로 시간 내서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었죠? 그래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생각을 바꿔주는 흔치는 않는 책이어서 반가운 마음에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생각을 바꿔서 자동으로 실천하는 저만의 비법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음악을 듣는 거예요. 저는 출근할 때 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골라서 들으려고 합니다. 옛날 90년대 뭐 발라드 노래도 있고, 뭐 요새는 겨울이고 또 곧 크리스마스니까 듣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뭐 캐롤송 이런 것도 많이 들어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도 많은 게 뭐 사실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음악을 들으면 우울했던 생각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여기서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아는 노래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울한 노래든 신나는 노래든 관계는 없더라고요. 그럼 아주 기분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렇게 좋은 행동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날 책도 잘 읽혀요. 그리고 일도 잘 처리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글천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렇더라도 너무 진지하게 고민만 하지는 마시고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이라도 지금 꼭 들어보세요. 산책도 좀 하시고요. 그럼 분명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유튜브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웃는 거죠. 그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해결책이 나오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즐거운 상태로 바뀌니까. 오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중 한 가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글천기였습니다. 진짜 레전드 책, 곧 출시될 책인데요. 이 책 한 권이 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추천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만큼은 숨기고 싶다. 얼마나 대단한 책이길래. 제 손에 들어온 이 책은 다음 추천 시간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